정보가 우리가 개인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S&P 500이라는 나스닥을 추정하는 이 3배수 ETF로 보면 그 3배수 ETF가 보통은 한 10년에 한 100, 이론적으로 한 100배 정도 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단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단점들을 전략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은 최윤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전문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미래 이제 연구를 주로 하는데 이제 뭐 한국과 아시아, 세계 정치 경제부터 시작해서 산업, 금융, 경제 이르기까지 네네. 다양한 어떤 그 복합적인 상황이 서로 시스템적으로 연결되면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부분을 사실 저는 이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네네. 그런 미래학자가 왜 뭐 경제는 이해가는데 뭐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시나리오를 발표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미래를 연구할 때 이 투자 시장도 관심을 갖고 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투자 시장은 세상의 변화를 숫자로 그대로 반영해서 나타나는 거다, 실시간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 시장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현재의 실적도 보지만, 네네. 그러니까 현재도 있지만 결국은 미래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숫자로 다 바꿔서 네.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것도 들어가고, 쉽게 해서 트럼프가 재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반영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 산업이 뭐냐도 다 반영이 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미래 연구를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숫자적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볼 때는 이렇게 투자 시장을 또 들여다봅니다. 네. 그 숫자를. 네. 그래서 이제 늘 관심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어떤 시나리오 또 분석들을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미래의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네네.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게 사실 투자로서 검증이 돼야지 그렇죠. 정말 또 검증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하시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서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네네네. 이제 시나리오를 조금 이제 빌드업해 가는데 네네. 또 인사이트를 서로 주고받죠.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사실 대부분의 그런 뭐 경제학자라든지 뭐 미래 전망하시는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의 성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출간하신 책을 보면 레버리지 3배 ETF에 투자하라. 일단은 그 타이틀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일반적으로 이 레버리지 2배도 좀 위험한데 3배는 정말 위험한 것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레버리지 3배 ETF에 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딱 뭐 레버리지 그러니까 3배수 ETF만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따로 쓴 이유는 물론 이제 제가 투자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책을 통해서도 제가 시나리오 발표했지만 네. 이 3배수 ETF 같은 경우에는 뭐 3배로 이제 레버리지 3대 정확히 뭐 실제적으로 보면 2의 3승으로 상승하고 하락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네네. 그렇지만 대신 이게 누적해서 장기로 가면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MDD라고 하는데 대폭락 때 일어나는 최대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렇죠. 수익률은 굉장히 크고 네네. 그렇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렇게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뭐 장점도 소개하지만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을 피하는 방법, 뭐 전략, 투자 전략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 책을 쓴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침식 효과라고 하죠. 네네. 이를테면은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영의 수렴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이 레버리지 ETF라고 한다면 그 특정 뭐 이렇게 타겟팅하는 시장이 있나요? 이제 레버리지 ETF 뭐 2배수, 3배수든 네. 이 ETF 시장 이 상품들이
사실 뭐 많게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면 미국 시장에만 한 100개가 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너무 작은 것들은 이제 위험성이 크거든요. 네네. 상장 폐지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실제로 조금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10개 내외 이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로 그걸 다시 둘로 나누면 하나는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예를 들면은 네. 이제 다우라든지 네.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을 네. 추정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섹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코로나 전국일 때와 그 이후가 또 투자 전략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침식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퍼센트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결국은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추정하는 인덱스가 계속해서 영원히 박스권을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박스권을 가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네. 이건 투자 가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박스권을 계속 가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박스권을 밑에서 아예 우하향하게 되면 이거는 제로가 되는 시간이 더 빨라지죠. 훨씬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 2배수든 3배수든 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정하는 인덱스의 속성을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든 게 다 뛰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뭐 네. 특별히 올해부터 혹은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추정하는 지수가 우상향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박스권이 오래 머물거나 혹은 거꾸로 이제 이 고점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가는 경우는 뭐냐면 코로나 때 모두 다 뛰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어떤 테마가 끝나면 네. 코로나19 이전에 주가로 회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가죠. 네네. 네, 그 기간 동안. 네. 그런 경우에 ETF는 좀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정하는 지수의 속성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거는 개인들은 그냥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정하는 인덱스 중에서 그래도 확률적으로 가장 우상향을 하는 게 높은 게 한국보다는 미국, 네네. 중국보다는 미국이고 국가적으로 미국이고 네네. 그 가운데서도 결국 섹터는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어떤 거는 다시 코로나19로 이전을 회귀하면서 내려가거나 그렇죠. 하지만 네네. 결국 종합주가지수 다우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네. 나스닥은 네. 우상향하게 돼 있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하는 2배수, 3배수 ETF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박스권이나 하향하는 거는 진짜 위험하고요. 그런데 모든 ETF가 추정하는 인덱스가 그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상향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하면 말씀하셨던 그런 위험성은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장에 있는 가장 좀 검증된 그런 그렇죠. 지수 기반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뭐 검증도 됐지만 좀 더 네. 정확하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거는 100%다 우상향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네. 이제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그건 개별주를 하거나 뭐 3배수 ETF를 하거나 똑같아요. 네네. 네,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뭐냐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국가, 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수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종합주가 지수가 네. 전 세계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 네. 가장 우상향할 확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말인데 그 미국의 주가 지수 역사가 상당히 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그 주가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했을 때 물론 좋을 겁니다. 네. 더 많이 오르니까. 근데 이제 하락을 어떻게 방어를 하고 커버를 하는지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박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MDD,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내가 최고점에 샀을 때 얼마까지 물릴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셨던데 네네네. 그래서 이 하락의 유형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기술적인 조정, 뭐 대조정, 대폭락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는 뭐 모두가 다 동의하는 제가 이제 책에 소개한 모두가 다 동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조정과 혹은 뭐 대조정과 뭐 대폭락 이런 얘기를 많이 쓰니까 네. 제가 이제 그 개념에 맞춰서 어림셈으로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어림셈으로 제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술적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에서 한 12% 내외. 그것도 이제 약한 기술적 조정과 제가 강한 기술적 조정 나눴는데 아, 이제 네. 10에서 12%는 네. 이제 강한 기술적 조정. 아,
약한 기술적 조정은 약한 거는 뭐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렇죠. 주가 지수가 이제 다우 기준으로 네네. 한 빠졌잖아요. 5에서 7%. 이 네네. 정도는 이제 약한 기술적 조정. 근데 이게 길어졌다 그러면 한 10% 이상 빠진다.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강한 기술적 조정 정도가 되겠죠. 네네. 근데 이 기술적 조정은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그게 약간 속도가 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약간 멈추거나 후퇴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결국 나왔어도 코로나19가 끝나가는 그 흐름, 네. 거기서 우리가 완전 봉쇄에서 벗어나서 점점점 예를 들면은 사회적 봉쇄를 그 완화시키는 추세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이제 오미크론이 와서 약간 멈춘 거나 그렇죠. 혹은 일시적으로 한 발 정도 후퇴한 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기술적 조정이 일어나요. 네네. 그런데 대조정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해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이제 좀 더 아주 심한 봉쇄로 간다든지 뭐 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대조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조정은 보통은 이제 다우 1배수 기준으로 한 15에서 한 20% 정도 하락률이 오죠. 네. 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대폭락 수준은 아니에요. 대폭락이라는 것은 리세션이 굉장히 그 함께 반영되면서 리세션이 좀 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리세션은 길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되면 다시 이제 원래의 어떤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폭락은 뭐 한 30% 이상 하락하는 네네. 경우죠. 그래서 뭐 30% 이상 된다는 것은 기술적 조정으로 본다면 한 서너 번이 연속으로 기술적 조정이 계속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0% 정도 폭락을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대폭락이라고 보는 거고요. 대폭락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의 어떤 강한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이 길게 가는 네네. 것을 수반하는 거고요. 혹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오죠. 그러니까 대폭락 중에서도 실물 경제, 금융 시스템은 그래도 크게 붕괴가 되지 않는데 실물 경제에서 큰 어떤 리세션이 오는 경우에는 한 30%대 네. 폭락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금융 시스템 좀 충격을 받아요. 금융 시스템 충격을 받으려면 채권 시장이 타격을 크게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크본드라든지 혹은 정크 위에 있던 어떤 채권들이 이제 부도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위에 우량 채권들도 신용 경색이 오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은행들이 상당수가 이제 파산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럼 기업도 이제 타격을 보겠죠. 그럼 일자리 문제가 이제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까지 충격을 주면 한 100년의 역사를 보면 한 40에서 한 50% 정도까지 그 다우지수가 하락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한 50% 정도. 네네. 이런 경우는 신흥국은 좀 더 많이 빠져요. 그렇죠. 한 70에서 한 75%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넘어가는 게 이제 50년에 한 번, 혹은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이제 거의 대폭락 수준이죠. 거의 이제 이거는 뭐 공황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제 그게 한 70%에서 한 80% 다우지수가 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지난 100년간 미국에 2번 있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우지수에 한 번, 나스닥에 한 번. 그렇죠. 다우지수가 이제 대공황 때 한 번, 80%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닷컴 버블 때, 그때도 이제 80% 넘게 빠졌죠. 그래서 서로 장을 나눠 본다면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이제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얘기했던 거는 결국 2배수든 3배수든 ETF도 그 주가 지수를 추정하니까, 그 인덱스를 추정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2의 3승 혹은 2의 2승으로 이제 움직임이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나눴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 ETF 2배수라든 3배수를 하실 때 MDD가 가장 큰 충격인데, 저는 이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웬만한 MDD는 맞아도 된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이게 무섭게 떨어져요. 2의 3승으로. 그렇지만 올라갈 때도 역시 2의 3승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이게 다시 회복이 될까 하지만 이게 2의 3승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도 거의 뭐 현기증 날 정도로 막 이제 보고 있는 분들은 막 후회가 막 급할 정도로 막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뭐 그냥 숫자의 착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뭐 다우가 한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사실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 20-30년 만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와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은 30%대에서 끝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다 맞아도 돼요. 코로나가 사실 한 30%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뭐 한 7-80%까지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7천만 원이 빠진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근데 그냥 놔두면 그게 반등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내가 피하지 못해도 네네. 전제는 이제 이걸 내가 피하지 못했다라면 현금화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네. 맞았어도 크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셔라. 원금 잃을 일은 없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근데 그 기다림도 사실은 그 정도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 어느 정도 아주 짧은 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개월 안에 올라버렸고요. 네, 뭐 이번 진짜 짧았죠. 이번은 이제 예외적인 겁니다. 네네. 워낙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한 거고요. 이건 이제 예외적인 거고 대략 이번 걸 제외하고 대충 30에서 한 50%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그쵸. 한 2년 정도면 1년 정도 약세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뒤에 1, 2년이면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들고 있으시면 그냥 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웬만큼은 다 그냥 견디셔도 되고 이제 가장 제가 책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50% 이상 네. 말 그대로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네. 다우지수가 폭락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99% 80% 이상 폭락하면 삼배수는 99% 폭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이 100만 원 남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나스닥 네네. 닷컴 버블 때 최고점에서 그 레버리지 3배 ETF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98%인가? 99.97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나스닥 버블하고 비교를 네. 하면 그 정도로 네네. 똑같이 떨어지면.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떨어져도 들고 있으면 원금 회복은 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15년 걸려요. 시간이 진짜.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거는 좀 피해야 된다. 아, 네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정도도 사실은 이론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쵸. 한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네, 일인 것 일단 같아요. 그 정도로 떨어지는 게 평생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거고요. 네. 단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다음번 버블 붕괴 때 나스닥에서 80%까지는 아니지만 네. 최소 50% 이상 아마 버블 붕괴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3차 산업혁명, 나스닥 버블은 3차 산업혁명 때 버블 붕괴거든요. 네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때 버블 붕괴고요. 네네. 지금은 그 말을 거꾸로 지금 나스닥이 무섭게 상승하는 거는 앞으로도 더 상승할 거예요. 네네. 사람들이 거의 비이성적 수준까지 올라가다라고 할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3차 산업혁명 때 닷컴 버블 전에도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80%까지는 안 해도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충격이 오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을 2배수, 3배수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걸 거론을 했던 거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단 뭐 아까 말씀드린 이건 이제 평생 한 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도 80% 이상 떨어지려면 대공황 때도 그렇고 닷컴 버블 때도 보면요. 이게 한 달에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2년 걸렸어요. 닷컴 버블 때 떨어질 네네. 때 최종적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막 떨어지는데 2년 동안 들고 있을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99.97을 맞지를 않아요. 그쵸. 정말 막 거의 한 1000명 중에 한 명 맞을까 말까. 그렇죠. 하겠죠. 그냥 모르고 2년 들고 있으면 그렇게 네. 맞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서 2년을 들고 있다면.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론적인 공포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면 3배수 투자에서의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뭐 그런 어떤 충격이 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다면 네네. 사실 2배수나 3배수의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수익률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투자하셨던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던 테슬라 네.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이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24년 동안 2,050배 정도 상승했어요. 주가가.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한 31년 정도 상장한 지 31년 됐거든요. 네. 요 근래 좀 더 올랐는데 요 근래 오르는 거 빼고 대충 보면 한 3,800배 네네.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연평균 수익률로 하면 사실은 이게 한 복리로 20에서 한 30% 정도가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렇죠. 그게 복리로 오르니까. 네네. 이게 이제 그렇죠. 익스포넨셜 그릇으로 오르면서 네네네. 폭발적으로 오르죠. 나중에.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21년 됐거든요. 네네. 이 테슬라가 지금 한 280배에서 한 300배 정도 올랐고, 근데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이미 다 그 똑같은 속도로 오른 거고요. 테슬라 오른 속도로 오른 거예요. 네네. 그리고 테슬라도 예를 들면은 그거를 전환하면 20에서 3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더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22년 됐거든요. 테슬라보다 1년 먼저 상장했는데 엔비디아가 한 700배 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지금 과거에 애플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른 그 속도만큼 오른 거고 네. 그게 환산을 하면 연평균 20에서 30% 정도 봉인데 이게 S&P 500이라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이 3배수 ETF로 보면 그 3배수 ETF가 보통은 한 10년에 한 100, 이론적으로 한 100배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을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거나 발굴하는 어떤 그 능력이 우리가 좀 이제 정보가 우리가 개인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대신 이 종합주가지수로 이것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사실은 ETF 2배수, 3배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적인 어떤 장점들이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단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단점들을 전략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서로 잘 보완하시면 저는 개인들이 이 2배수, 3배수 ETF에서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